우아하고 품격 있는 일상교육의 모든 것. 메타버스 스쿨혁명 라이프스타일 교육TV 김은형입니다. 김작가 교육책 시리즈 오늘 세 번째 중독사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독사회 두 번째 시간이죠. 애뉴슨 세프, 지음, 강수돌, 옮김, 이상복수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진짜 꼭 여러분들이 읽어보셔야 될 책이라서 사서 소장하시고 공부하면서 보시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 작가 교육책 시리즈는요, 교육운동을 위해서 다시 새롭게 기획된 일종의 오디오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와 더불어서 저의 교육 경력 30년의 전문성과 그리고 많은 사례들을 함께 나누어서 여러분과 함께 성장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 우리 아이들의 생존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이라도 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아는 분들 5분 이상에게 공유해서 이러한 새로운 교육, 그리고 우리 미래 교육에 꼭 필요한 부분이 점차 많이 공유되고 이것이 새로운 교육혁신으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들이 구독, 좋아요, 그리고 공유를 해주시는 순간 여러분들은 바로 김은영과 함께 라이프스타일 교육의 미래 교육 혁명 운동에 동참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중독 시스템의 탄생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이전에 나온 여성의 현실에서 제시된 여러 아이디어에 기반하고 있으므로 그것을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여성의 현실에서 나는 3가지 주요 시스템을 이야기했다. 그것은 바로 백인 남성 시스템과 신생 여성 시스템, 그리고 반동적 여성 시스템이다. 당시 나는 우리를 제약하는 사회적 조건들을 그렇게 불렀다. 먼저 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시스템을 백인 남성 시스템이라고 이름 붙였다. 왜냐하면 현재 시스템 속에서 권력이나 영향력 등이 대체로 백인 남성에 의해 행해지기 때문이다. 나아가 그런 논리나 문화가 백인 남성들에게 깊숙이 스며들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물론 우리 모두의 협력과 묵인이 그런 시스템의 존속을 돕고 있긴 하다. 이 백인 남성 시스템이 우리 문화를 전반적으로 지배함에 따라 정부기관, 사법체계, 종교기관, 학교체제, 경제구조, 그리고 전체 사회가 그런 원리에 따라 움직인다. 바로 여기서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다루는 문제가 전체 시스템의 문제이지 결코 개인의 문제가 아니란 점이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하나씩 배워왔고 또 은연중에 그에 동참하고 있는 전반적 시스템이 우리의 탐구 대상이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오늘날 우리 사회 문화의 존속에 참여하고 있는 남성들의 수만큼이나 많은 여성들이 같이 참여하고 있다고 말이다. 즉 내가 이 책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하려는 대상은 백인 남성 시스템이라는 특정한 사회 시스템 내지 특정한 세계관이다. 메타버스가 바로 이러한 특정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죠. 디지털 메타버스가. 근데 이 세계관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지향성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하는 백인 남성 시스템이 있는 그런 지향성이 있는 사회에서는 당연히 이 백인 남성 우월주의가 그 사회를 지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디지털 메타버스 플랫폼 같은 경우도 그 플랫폼의 세계관을 여러분들도 꼼꼼히 살펴서 접속을 하셔야 되지만 우리 애들 같은 경우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들의 핸드폰을 먼저 살짝 보기 이전에 아이들과 좀 양성화시켜서 요즘에 어떤 그 플랫폼에 들어가고 어떤 게임을 하고 또 어떤 이야기들을 주로 나누니라고 양성화시켜서 계속 이야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교육에서도 아이들의 그런 성적 호기심을 부모님들이 양성화시켜서 뭐 식사 시간이나 일반 저기 때 이야기를 나누면 아이들이 훨씬 성적으로 건강해지기 시작한다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자,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은 크게 4가지 신화에 의해 유지되고 존속된다. 그 첫 번째 신화는
백인 남성 시스템이야말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시스템이라는 것이다. 그 결과 백인 남성 시스템이 곧 현실로 수용된다. 만일 누군가 이와 다른 시스템의 원리로 살아가려고 하면 그는 현실을 제대로 모르는 철부지로 취급되거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사람 취급을 받는다. 일예로 흑인 시스템이나 치카노, 이 치카노는 멕시코계 미국인을 이야기하죠. 시스템, 아시아계 미국인 시스템, 아메리카 원주민 시스템, 그리고 어느 서해든 여성 시스템은 기존 백인 남성 시스템의 신념 체계에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오히려 그런 다양한 시스템들은 우리와 별 상관이 없거나 하찮거나 심지어 얼빠진 것이라 치부되고 만다. 두 번째 신화는 백인 남성 시스템이 원래부터 우월한 것이라는 신화다. 즉, 백인 남성 시스템에 걸맞게 살아가지 않는 이들은 원래 좀 열등하다고 여겨지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를 좀 헷갈리게 하는데 첫 번째 신화에 나오듯 백인 남성 시스템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것이라면 과연 이것이 무엇보다 우월한 것이냐는 질문이 나오기 때문이다. 우리가 현실에서 거듭 확인하겠지만 이 백인 남성 시스템은 그 자체로 나름의 규칙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논리적인 일관성이 별로 필요 없다. 그리고 실제로도 일관성이 없다. 세 번째의 신화는 백인 남성 시스템이 모든 걸 다 알고 다 이해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백인 남성 시스템이 그 방법이나 기술적 측면에서 익숙하게 아는 것이 아닌 것은 이론적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된다. 이 신화로 인해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무엇이 지식인지, 무엇이 배울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가 모두 규정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동시에 이것은 간접적으로 이 사회에 존재하지 않는 지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폭넓게 규정하는 셈이다. 이를테면은 이 세상을 그들이 규정을 짓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디지털 메타버스 세계는 개발자들이 만들어낸 세계인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이나 어떤 가치, 의미들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지는데 대체로 이들 개발자들은 기업의 논리에 의해서 그런 것들을 해 나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디지털 플랫폼이라는 것이 바로 기업의 이윤 추구와 그리고 욕망의 최첨단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인간이 아닌 무엇으로 규정당해요? 소비자로 규정당하고 있고 이것은 누구의? 우리 아이들도 똑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본주의가 중독적이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중독? 생각의 중독, 그리고 습관 중독, 상품 샀던 거 계속 사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재미와 즐거움이라는 것을 그 속에 보상과 강화 체계, 슬로모션 땡기면 어때요? 그 그림 맞춰지면 돈 떨어지죠. 바로 이러한 도박과 같은 작동 원리로 이 메타버스 그 플랫폼, 디지털 플랫폼이 다 만들어져 있는 거죠. 여러분들 좋아요 누르거나 아니면은 이런 거 저기 하면은 쿠폰 드려요. 이런 것들이 다 보상과 강화들인데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잖아요. 10만 원 쓰고 5천 원짜리 쿠폰 줘도 너무 좋아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쓰지 않아도 될 돈을 더 쓰게 되는 거죠. 백화점 가보셨잖아요. 상품권 준다고 할 때 우리의 소비 패턴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여기에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조직하고 나의 니즈와 그리고 의미, 가치로 생산되는 세상이 아니라 누군가가 만들어 오는 틀 속에서 우리는 그냥 아바타로 왔다 갔다 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 자, 네 번째 볼까요? 네 번째의 신화는 완벽하게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며 객관적인 것이 가능하다는 신화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런 게 가능하다고 믿게 되면 그렇지 않은 경우들에 대해선 간단히 무시하거나 간과하기 쉽다. 그 과정에서 그는 자신의 두뇌나 감각의 극히 일부만 사용한다. 백인 남성 시스템이 바로 그러한데 이것은 다른 방식으로 사고하는 과정 자체를 곧잘 부정하거나 경멸한다. 이 다른 방식으로 사고하는 과정이 바로 직관이나 통찰력
그리고 복합적인 사고방식 이런 것들을 부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교육도 어떻게 되었겠어요? 그냥 순종 쪽이고 복종하는, 그리고 기존의 월급에 그냥 만족하고 그 윗사람한테 인정받으면 좋아하는 이런 식으로 강화가 이루어진 거죠. 우리 항상 말 잘 듣는 학생, 착하고 아우 얘는 너무 착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착한 게 좋은 걸까요? 이거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죠. 착하고 무지하면서 자기 확신이 강하고 인종 욕구가 강한 사람들이 어때요? 결국 이 사회를 그 하게 하는, 그리고 또 많은 불행을 만들어내는 요인으로 크게 작동하기도 합니다. 점점 무서워지죠. 백인 남성 시스템에 익숙한 이들이 좌뇌를 많이 사용한다면 그 외의 사고방식에 익숙한 이들은 우뇌 또는 뇌줄기를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테면 우리 두뇌의 시냅스가 활성화되었을 때 바로 이렇게 총체적 사고, 그리고 총체적인 존재로서 살아가게 되고, 그리고 그게 바로 이 직관과 통찰을 강화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이들 지배계층들, 권력자들은 일반 피지배계층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죠. 만약에 피지배계층들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들이 지배를 당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 검찰과의 권력 구조도 사실 그러한 문제이거든요. 그들끼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것은 지배 피지배의 논리의 그 격투라고 보시면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여기서 이 네 가지 신화를 모두 압축해서 하나의 포괄적인 신화로 표현하면 이렇다. 백인 남성 시스템에서는 신유되는 것이 가능하다는 신화가 바로 그것이다. 만일 백인 남성 시스템이 현존하는 유일한 시스템이라면, 만일 그것이 본래부터 다른 그 어떤 시스템보다 우월한 것이라면, 만일 그것이 모든 걸 알고 이해한다면, 그리고 만일 그것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며 객관적인 것만을 높이 평가한다면, 그 시스템이 정의하는 신적인 존재는 바로 그 시스템 자체인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이 시스템을 그런데 만들어낸 게 뭐예요? 지금 디지털 솔루션에 의해서 사회가 작동되어지고 있죠. 근데 이 시스템이 바로 신이라면 시스템 자체가 어때요? 인간을 전복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현재 이 시스템을 만들어내고 시스템의 핵심이 되어지고 있는 AI를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인간 삶의 적이 될 수 있다면 왜 그 개발을 멈추지 않죠? 개발을 멈추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이 과학기술 문명의 개발을 투머치한 이러한 그 발달을 막지 않는 이유가 결국에는 인간의 욕망이죠. 좀 더 많은 나도 한번 그렇게 살고 싶다라는 욕망. 하지만 우리가 그들과 상대적으로 나를 비교하지 않으면 부러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열등할 이유도 하나도 없고 지금 이대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들을 따라가기 위해서 악을 쓰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다 행복한가요? 생각을 멈추고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게 바로 명상입니다. 이 신은 실로 전지전능하다. 그것은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도 있고 어디에든 존재한다. 그런데 이런 신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궁극적인 통제자 역할이다. 이게 바로 빅브라더이죠. 이 세상 만물을 모두 통제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 우리가 음모론 코로나도 많이 이야기가 되어져 있는데 빅픽처 이야기도 하고요. 사실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건 또 달리 생각을 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의 창조주이며 우리의 삶과 이 세상을 창조할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기존의 권력과 지배 시스템, 백인 남성 시스템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너희들은 못해라고 치부를 하고 있죠. 왜? 그들이 모든 것을 독점하기 위한 것이죠. 독재란 이래서 무서운 거예요. 내가 백인 남성 시스템이라고 이름 붙인 이 시스템은 우리 모두를 애워싸거나 뒤덮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결코 집처럼 편안하게 느껴지지는 않는다. 말하자면 우리 모두는 이 시스템 안에서 생존하기 위해 우리의 언어와 가치관, 사고방식,
그리고 세계관 전체를 이 시스템에 맞게 적응시켜야 한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 시스템으로부터 약간의 인정이라도 받기 위해 우리 자신이 당면한 현실을 대체로 부정해야 하며 각자가 가진 인간적인 힘, 역량도 포기해야 할 때가 많다. 지금 이 호모 메타버스 Z 그리고 M 그리고 알파 얘네들이 겪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왜냐면 아이들은 이 디지털 메타버스에서 살고 태어나서 얘네들은 수직적 구조가 불가능하거든요. 디지털 세계 자체는 수평적 구조이잖아요. 물론 거기에서도 그 권력의 양상은 보이긴 하지만 그래서 수직적 구조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를 어때요? 이해하지를 못하죠. 이를테면 오프라인의 그 관중심의 기관 중심의 시스템은 수직적 구조로서 위계 질서로 다스려졌어요. 효사상도 충과 효잖아요. 부모에게 그 효도 그 임금에게 충성 다 수직이죠. 그런데 디지털 솔루션 내가 아바타로 들어가면 우리 딸과 친구가 될 수 있죠. 서로의 아바타를 몰라봤을 경우에는 완전 수평적 구조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솔루션이 오프라인 솔루션, 온라인 솔루션이 절대로 서로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시스템인 거죠. 그래서 20대 애들이 사실은 직장이 없어서가 아니고 취직이 안 돼서가 아니라 윗사람들과 소통이 안 되니까 더 우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이러한 수직적 시스템에 그들은 이미 들어오기가 너무 힘든 존재가 되어져 있어요. Z세대 아이들이 20대 아이들이 그래서 더 어려웠던 것이죠. 한편 이 백인 남성 시스템의 여성적 동반자가 곧 내가 말한 반동적 여성 시스템이란 것이다. 이 시스템은 고정관점에 가득 찬 시스템이며 외적으로 규정된 시스템이기도 하다. 즉, 이 시스템은 여성들에게 그들이 무엇을 생각해야 하고 무엇을 느끼고 실천해야 하는지를 사실상 지시한다. 이 시스템은 여성들이 백인 남성 시스템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신화를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지지할 수 있을 때만 제대로 된 여성이라고 정의한다. 이 반동적 여성 시스템에 깔린 기본 개념은 여성으로 태어난 원죄라는 것이다. 즉, 반동적 여성 시스템에서는 여성이 태어날 때부터 남성에 비해 열등하다고 가르친다. 그래서 남성으로 대변되는 외부의 중재자가 개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면, 면죄 같은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말한다. 다시 말해 여성이 자신을 남성과 동일시하고 남성에게 승인이나 타당성을 확보하면 비로소 여성으로 태어난 원죄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이다. 불행하게도 이것은 전혀 진실이 아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부단히 그렇게 살아가도록 재촉받고 있다. 지금 이 검찰개혁 우리가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검찰의 시스템이 이 백인 남성 시스템과 너무 모습이 똑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뭐예요? 결국 이 남성 시스템은 누구의 지배를 받아요? 여성의 지배를 받죠. 그것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다 확인을 하고 있잖아요. 비록 이렇게 현실적으로 아무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어진 시스템 안에서 적절히 순응하며 살아가고 있다. 주어진 규칙에 잘 따르며 우리의 진정한 느낌을 숨기며 또 믿기 어려울 정도로 세상을 잘 이해하는 척하며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다. 그 코미디 프로에서 주연영 기자인가요? 그 친구가 이 얘기 끊임없이 하고 있잖아요. 자기의 진정한 느낌. 나는 기성세대들의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 없고 그리고 수용할 수도 없는데도 마치 알고 예의를 갖추는 것처럼 죽이자라는 데에서 굉장히 잘 표현이 되어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존재도 그렇죠. 사실은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그거 인정 못하겠어 하는 사람들은 앞부분에서 나온 것처럼 철부지이거나 부적응자 그리고 트러블 메이커로 지목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현실인 것이죠. 이거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당해봤잖아요. 제가 바로 사회 트러블 메이커. 그래서 힘들었냐고요? 힘들 때도 있었지만 꼭 그렇지는 않아요. 저는 타고난 혁명가이거든요. 어쩌겠어요. 그냥 이렇게 살아야죠.
여성의 현실이라는 책에서 말하는 세 번째 시스템은 신생 여성 시스템이다. 당시 그렇게 말한 이유는 내가 많은 여성들로부터 여성들이 자신의 인식 체계를 신뢰하기 시작했다고 들었기 때문이다. 신생 여성 시스템은 고정적이라기보다는 가변적이며 시스템 이론적으로 말하자면 일종의 열린 시스템이다. 그것은 과정 속에 있는 시스템이며 실제로 과정이 만들어가는 시스템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우리가 전혀 모르는, 그래서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니다. 남녀를 불문하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 새로운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딱히 어떤 용어로 콕 집어 표현하지 못하지만 이미 익숙한 그 어떤 것을 접하게 되면서 매우 친밀한 느낌을 갖게 된다. 이와 같이 여성의 현실이란 책은 일종의 이름 붙이기 책이었다. 그 책은 수많은 여성들의 깨달음과 인식을 바탕으로 쓴 것인데 그 책을 통해 우리는 백인 남성 시스템, 반동 여성 시스템, 그리고 신생 여성 시스템 등과 관련해 소통하는 법을 알게 되었다. 우리가 어떤 사물이나 행위를 아무 이름도 붙이지 않고 계속 두게 되면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상당한 악 영향을 행사한다. 그 사물이나 행위에 관한 용어 자체가 없으면 우리가 그에 직접 대처하거나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매질, 때리기이다. 우리가 매질이라는 용어를 갖게 된 것은 불과 수십 년밖에 되지 않는다. 물론 그 이전에도 매질이라는 행위는 늘 있었다. 그러나 그 행위에 공통으로 합의된 어떤 이름이 붙여지기 전까지는 그것이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졌다. 아무도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니 누구도 매질하는 사람 혹은 매질의 희생자 등으로 불리지 않았다. 당연히 어떤 통계도 수집되지 못했다. 그 희생자들을 위한 쉼터 같은 것도 세워질 리 만무했다. 그 문제를 연구하고 치유하기 위한 기금 같은 것이 마련되기도 어려웠다. 그러나 일단 그 문제에 이름이 붙고 나서부터는 매질이 우리 사회 안에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로 인정되었다. 그래서 개인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었다. 나는 매질을 당했어요. 또는 나는 예전에 매질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은 이제 자신의 경험을 정확한 이름으로 말할 수 있게 되었고 그 결과 그 현실을 바꿀 수 있게 되었다. 어슐러 르 귀는 어스시의 마법사란 책에서 이름이 무척 어렵네요. 어떻게 마법사가 되는지를 묘사한다. 그 훈련 및 교육 과정은 꽤 긴데 그 긴 과정 동안 마법사가 되고자 하는 이는 네이머라는 스승과 함께 대단히 집약된 시간을 보내야 한다. 더 마스터 네이머라고 부른대요. 이 스승은 만물의 진정한 이름을 다 알고 있다. 진정한 이름은 통상적, 대중적 이름과는 다르다. 만일 당신이 어떤 사물의 진정한 이름을 알게 된다면 당신은 그 사물이 당신에게 행사하는 권력을 도로 빼앗을 수 있다. 마치 이 이야기처럼 우리가 이 사회 시스템의 이름을 제대로 알 수 있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잃어버린 어떤 힘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굉장히 핵심적인 이야기죠. 틸리 올슨은 침묵이란 책에서 매우 중요한 점을 지적한다. 우리가 직면한 현실을 정직하게 말하지 못함으로써 또는 우리의 경험에 제대로 이름을 붙이지 못함으로써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억압하는 시스템의 공범자로 전락하고 만다는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현실을 정확하게 부르기 시작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삶과 우리 자신의 힘을 되찾는 출발점이 된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 역시 신생 여성 시스템과 더불어 이런 것을 새롭게 시작해보려 한다. 여성의 현실이라는 책을 처음 쓴 이유, 나는 백인 남성 시스템이나 반동 여성 시스템 그리고 신생 여성 시스템 같은 것을 보다 정확하게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나아가 이들이 서로 어떤 식으로 연결되었는지 보다 많이 이해하게 되었다. 예컨대 나는 백인 남성 시스템과 반동 여성 시스템이 분리된 두 개의 시스템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 따지고 보면 이 둘은 동일한 시스템의 다른 두 측면에 불과하다. 이들은 일종의 쌍으로서 서로 다른 부분이 없이는 존재하기 어렵다. 이들은 서로를 지지하고 상호 침투한다. 서로 분리 불가능한 이중 구조의 한 부분들인 것이다. 따라서 백인 남성 시스템에서 벗어나려면 우리는 더 이상 반동 여성 시스템에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역으로도 마찬가지다.
반동 여성 시스템에 대한 집착을 떨쳐내려면 우리는 반드시 백인 남성 시스템을 벗어나야 한다. 이 둘 중 어느 하나도 분리된 실체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달리 말하면 이렇다. 만일 백인 남성 시스템이 없었다면 아마도 반동 여성 시스템이 생길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또한 여성들이 반동 여성 시스템의 수능에 살기를 거부했다면 당연하게도 백인 남성 시스템은 금세 붕괴하고 말았을 것이다. 요컨대 이 둘은 각기 상대방이 없이는 존속할 필요도 없고 존속할 가능성도 없다. 그래서 자신이 존재하기 위해서라도 상대의 존재를 필수 전제로 갖는다. 반면 신생 여성 시스템은 아주 다르다. 이것은 기존의 백인 남성 시스템과 반동 여성 시스템의 이중 구조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것은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기존의 시스템과 전혀 다른 이 신생 여성 시스템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메릴린 퍼거슨이 의식혁명이란 책에서 말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필요로 한다. 물론 이런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이미 많은 여성과 일부 남성들조차 내가 말한 신생 여성 시스템을 잘 알고 있고 이해력도 높은 편이다. 다행스런 일이다. 이런 식으로 나는 새로운 깨달음을 얻어가면서 여성의 현실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에 대해 일정 부분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이 책에서 나는 신생 여성 시스템과 백인 남성 시스템을 대조하는 가운데 이 둘 중 어느 것도 옳거나 그르다 또는 선하거나 악하다고 말할 순 없다고 강조했다. 그들은 단지 서로 다른 시스템일 뿐이라고 나는 주장했다. 나는 공정한 태도를 유지하려 했던 셈이다. 당시 나는 정말 그렇다고 믿었다. 그래야 공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다. 이 두 시스템은 단순히 다른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이 둘 사이엔 질적인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신생 여성 시스템이라 부르는 것이 삶을 지탱하고 생산하는 데 반해 백인 남성 시스템은 삶의 지향성이 없고 오히려 에너지 소모적인 경향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백인 남성 시스템은 여성들에게 해롭다. 실은 이것은 여성에게만 해로운 게 아니라 남성에게도 해롭다. 나아가 동물과 식물, 우리 지구 전체에도 해롭고 심지어 그런 파괴성이 온 우주까지 확장될 정도로 위협적이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백인 남성 시스템은 삶지향적이지 않다. 반면 신생 여성 시스템은 삶을 지향한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넓은 의미에서 존재의 충만한 삶을 구현하는 대안적 시스템이다. 이걸 교육적으로 쉽게 얘기하면요. 백인 남성 시스템은 국영수사과 성적 위주의 교육 과목으로 대학 잘 가서 좋은 직장 가서 잘 먹고 잘 산다라는 공식이 있는 거고요. 이 신생 여성 시스템은 대안교육이라고 불리었던 삶의 기술을 가르치는 그러한 플랜 B의 삶의 교육입니다. 이 라이프스타일 교육도 바로 그러한 대안적 교육 중에 하나죠. 제가 주창한 여성의 현실을 처음 펴낸 이후 새롭게 떠오른 다른 이슈는 내가 여러 시스템에 붙인 그 이름들에 관한 것이다. 여러 사람들이 내가 그 책에서 붙인 그 시스템의 이름들을 좀 다르게 바꾸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하기도 했다. 물론 그 이유는 다양했고 각각의 논리는 나름의 근거와 일말의 진실도 있었다. 모든 남성 시스템이 반드시 백인 남성 시스템으로 분류되는 건 아니라는 주장, 새롭게 출현하는 이 시스템을 신생 여성 시스템이라 부르는 경우 남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할 위험성, 또한 신생 여성 시스템이란 것이 반드시 여성들만의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의견, 그와 비슷하게 대부분의 백인 남성 시스템에는 상당수 여성들도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 여성과 남성을 명시적으로 나누는 딱지 붙이기는 이분법이라는 생각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 모든 점엔 상당히 중요한 면이 있다. 실제로 여성과 남성이라는 딱지는 신생 여성 시스템이란 말에서도 보듯이 여성을 계속 강조하는 바람에 그것을 있는 그대로 평가하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기도 했다. 그러나 그런 우려는 여성이라는 단어를 어떤 조건이나 이름으로 적극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내 경험에 비춰볼 때 여성이 자신의
고유한 시스템을 기존의 남성 시스템과 차별성 있게 인식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 식으로 여성들이 주도적으로 만들어내고 유지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신생 여성 시스템이라 부르는 것이 나는 아주 중요하다고 본다. 이렇게 되면 여성들은 자신만의 인식이나 경험을 신뢰할 수 있게 된다. 또 이렇게 되면 그들이 미친 것이 아님을 자각하고 나아가 기존의 시스템과 다르다고 해서 불편한 느낌을 갖지 않게 된다. 그래서 내 관점에서는 이 세 가지 시스템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남성 및 여성 시스템이라고 이름 붙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며 타당하다고 본다. 이제 논의를 한 걸음 더 전진시켜 보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나온 여러 의견을 반영해 새 이름을 붙여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듯하다. 앞서도 말했지만 백인 남성 시스템과 반동 여성 시스템은 일종의 단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한 쌍의 시스템을 나는 다시금 과감하게 중독 시스템이라고 부르고자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이것은 삶의 지향성을 전혀 갖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나는 신생 여성 시스템을 다시금 생동하는 과정 시스템이라 부르고자 한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남성 여성의 이분법을 넘어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삶의 지향성이 없는 시스템이 우리 모두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심층적으로 탐구할 수 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여성의 현실이란 책에서는 여성이나 남성이 고유의 경험이나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특별한 용어를 처음 제시했다. 그 이름 붙이기는 나름 의미가 있었다. 그것은 예전에 아무 이름도 없이 존재하던 현실을 보다 가시적으로 만들어 우리가 문제를 인지하고 소통하는데 그리하여 우리 자신의 힘을 되찾는데 기여했다고 자부한다. 그러나 이제는 새로 제시한 용어들을 통해 한 단계 더 전진해야 할 때다. 조금만 더 읽어드려야겠네요. 통제당하는 개인과 통제당하는 사회. 너무 중요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여러분 이 책 꼭 좀 사보세요. 중독은 우리를 늘 두려움에 떨게 만들고 우리 자신의 내면과의 접촉을 방해한다. 진짜 본성의 나와 만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실제로 중독은 우리를 늘 바쁘게 만들어 잘못된 시스템 자체를 건드릴 마음도 갖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 백인 남성 시스템이 각종 중독을 아무 거리낌 없이 접수하는 것도 결코 놀랄 일이 아니다. 심지어는 이래도 우리가 중독되어지죠.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서. 저도 일중독이 걸렸던 적이 있어요. 우리 정치 문화도 일종의 중독 시스템으로 간주될 수 있다. 나는 나라 전체의 정치적 의사결정에 있어서도 개별 중독자와 동일한 중독적 사고방식이 관철된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었다. 여기서 나는 나라의 정책 결정자들이나 입법가들이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 중독에 빠져들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전반적 시스템이 알코올 중독자처럼 혼란스러운 사고방식, 부정직성, 자아중심주의, 의존성,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 통제 욕망 등의 요소들을 그대로 갖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 인구의 96%가 동반 중독 상태에 있다. 이 동반 중독은 알코올 중독자와 연인 관계이거나 혼인 관계, 한 명 이상의 알코올 중독자나 부모나 조부모, 정서적으로 억압적인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이 동반 중독자로 볼 수 있는데 바로 이러한 동반 중독자가 96%라고 하니 이게 얼마나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이런 동반 중독이 개인만이 아니라 기업과 조직, 다양한 기관, 그리고 지방정부나 나라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 중독, 사실 이번에 우리가 대선 때도 빨강이냐 파랑이냐 엄청 난리가 났었는데 서로 절대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각각의 지지자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또 다른 생각을 하기가 되게 어려웠던 부분이 있는 것이죠. 종류가 어떠하든 모든 중독은 실제로 사람을 죽인다. 시간적으로 좀 빠른가 아니면 더딘가 하는 문제만 남을 뿐이다. 그래서 어느 중독자가 회복의 길로 접어들고자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선택은 자신이 죽을 것인지 죽지 않을 것인지를 먼저 선택하는 것이다.
또한 우리 중독 치유 전문가들은 죽지 않기를 선택한 것과 살아가기를 선택한 것이 서로 같지 않다는 점도 잘 안다. 이 둘은 완전히 다른 것이며 서로 다른 선택이다.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 만일 우리가 한 가지에 대해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은 다른 것에 대해 예라고 말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이런 식의 사고는 바르지 않다. 실제로 중독자들이 죽기를 선택하거나 살기를 선택하는 것보다 죽지도 않고 살지도 않기로 결정을 한다는 거죠. 이 세 번째 선택을 한 사람들이 바로 좀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시스템이 요구하는 무의미한 직업들을 수행하면서도 마음이 편하다. 이들은 시스템이 그 자체의 영속을 위해 자신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죽지 않기를 선택한다. 그리고 이들은 바로 그로 인해 시스템 속으로 잘 적응해 들어간다. 사실은 또 죽은 상태이기도 한 거죠. 반면 살아가기를 선택한다는 것은 기존 시스템을 현재 상태로는 더 이상 지지하지 않겠다는 말이다. 예컨대 현재 슈퍼마켓에서 파는 식료품 중 많은 것을 더 이상 먹지 않을 것이며 더 이상 제대로 숨 쉴 수 없는 도시들을 과감히 떠날 것이며 독성 폐기물로 인해 지하수가 오염되는 걸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또 가만히 앉아서 핵 홀로코스트가 발생하기만을 기다리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중독 시스템은 우리 모두에게 이런 것들을 계속 묵인하라고 요구한다. 이런 것들은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기에 근본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면 곤란하다는 것이다. 실은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 속에 살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죽은 거나 다름없는 중독 시스템의 입장에서는 원래부터 있던 것, 즉 내재적인 것이다. 진상이 그렇기에 시스템이나 옹호자들은 문제 제기자에게 곧잘 현실이 그러니 어쩔 수 없다고 말한다. 요즘 젊은이들이 꼰대라고 말하는 부분들, 그리고 또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고집을 꺾지 않는 사람들, 일이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조차를 부정하는 경우가 이런 경우이죠. 사실 우리가 보수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부분도 사실은 이러한 그 죽는 것도 그리고 사는 것도 모두 선택하는 경우, 그냥 기계적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자기한테 직접적인 피해만 없으면 절대로 그냥 있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대부분의 중독자들에겐 제대로 살아가기, 즉 충만하게 살아가기가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로 느껴진다. 어쩌면 그것은 죽음을 생각하거나 부분적으로만 살아있는 것을 생각하는 것보다 더 끔찍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중독된 사회는 중독 자체가 아픈 상태이며 따라서 모두 노력해서 그 건강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점이다. 사회 자체가 아픈 거죠. 중독자를 나쁘거나 약한 사람이라고 보는 시각은 중독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매우 낡아빠진 입장이다. 그런 식으로 파악하면 실제 현실의 근본 문제를 간과하기가 쉽고 코앞의 문제에 대해 상황을 예전처럼 되돌리려 노력하게 될 것이다. 바로 그런 신사 같은 태도야말로 많은 중독자들로 하여금 본연의 건강성을 제대로 회복하지 못하게 막고 결국 죽음으로 내몬 진범이다. 결국 이 중독이 우리의 감각을 무디게 만들면서 새로운 깨달음 같은 것을 가로막기 때문에 이 중독자들의 사고 패턴이 끊임없이 반복적이고 그리고 너무나 이기적인 형태로 바뀐다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가족에도 이러한 중독 환자가 있어서 너무 절실히 느껴왔던 부분이죠. 제대로 사람을 위한다면 우리는 개별 중독자가 중독이라는 질병을 가졌다는 사실 자체를 정직하게 인정해야 한다. 사실은 저 자신도 아까 말씀드렸던 일중독 치료를 한 1년 정도 받은 것 같아요. 저는 현실 도피, 괴로운 현실을 도피하고 싶었던 마음이 많았었죠. 우리가 이 사회를 진정 사랑한다면 이 사회의 시스템이 중독이라는 병을 가졌다는 사실을 정직하게 수용해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보살핌의 태도다. 중독이란 원래 그 말이 의미대로 중독된 개인에게 통제력을 행사한다. 마찬가지로 중독사회란 그 본연의 의미에서 중독이 온 사회에 대해 통제력을 행사하는 사회다.
우리가 중독 자본주의 사회를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고 있는 것도 사실은 똑같은 패턴의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중독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저희 가족이나 저도 중독을 앓고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은 중독이 아닌지, 많은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계속 패턴화된 행동을 하고 있는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걸 한번 쭉 적어내려 가보세요. 그 중에 대부분이 어때요? 중독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백인 남성 시스템, 기존의 지배 권력 구조이죠. 그것이 중독 시스템과 똑같다는 것은 결국 전체 시스템이 변해야 된다는 거죠. 이를테면 사회가 모두 중독을 앓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한 사람의 중독을 회복하는 것도 어려운데 사회 전체가 이러한 중독적 행위를 회복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정치 일선의 그 사고의 패턴으로 금방 볼 수가 있잖아요. 이 국민의힘, 그리고 뭐 민주당, 그리고 그 검찰 등등의 그 사고의 패턴, 행동의 패턴, 결정의 패턴 등에서 보여지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들이죠. 자, 어찌됐든 우리의 정치 문화도 이러한 중독 시스템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벗어나려면 사회 전체의 이러한 중독 예방 교육, 그리고 또 중독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개인적인 성찰과 수행적인 그 훈련, 이게 정말 필요한 시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육이 이제는 수행적인 그 자발적 시스템으로 스스로 깨어있는 이러한 전체적이고 총체적인 직관적인 통찰력을 가진 사람으로 아이들을 키워내야 한다는 것은 팩트입니다. 미래교육의 방향이죠. 여러분 계속 이 중독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다시 좋아요, 구독, 그리고 어떻게 5분에게 공유해 주시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러한 사회적인 문제를 교육에서부터 한번 풀어나가 보자고요.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메타버스 스쿨 혁명 라이프스타일 교육TV 김은영이었습니다.